아버지가 이제 실수한 포인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아이들은 놔줘야 되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갈 길들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좀 놓아주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이론상 완벽한 아빠, 이론만 완벽한 아빠. 집에서는 때로 약간 형편없는데 이론만 얘기를 많이 한다고 이제 혼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완아 장동선입니다. 오늘은요 새로운 시리즈를 갖고 돌아왔어요. 앞으로는 굉장히 유명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의 아빠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의 뇌라는 시리즈거든요.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버지가 어떤 분일까 이렇게 흥미로울 것 같아서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살아있는 지금 현대 인물들보다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어땠을까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인들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오늘 첫 시간 아빠의 뇌는 누구로 시작하냐면 바로 신동 중의 신동이죠. 작곡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아버지인 레오폴드 모차르트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말 모차르트는 천재 중의 천재, 신동으로 불리면서 정말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연주했잖아요. 이 모차르트의 생애를 한번 아버지의 시선으로 살펴보면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모차르트가 신동으로 클 수 있는지,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오폴드 모차르트도 본인이 작곡가였고 또 음악가였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태어나던 1756년도에 이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는 또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비올린 슐레라고, 바이올린의 스쿨, 바이올린 학교라고 불리는 엄청난 교재를 완성해요. 이 교재는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자신의 실력이 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책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이 교육 방식이 정말로 통한다는 걸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을 통해서 증명하기도 했죠. 레오폴드 모차르트는 사실 7명의 아이들을 낳았는데요, 1살을 넘어서까지 살아남은 아이가 딱 둘이었습니다. 모차르트와 모차르트의 누나. 이 누나에게도 어린 시절부터 교습을 시켜줘. 바이올린도 하게 하고 피아노도 치게 하는데, 이 뛰어난 누나를 보면서 남동생이었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더 큰 실력을 보이는 거예요. 3살 때 피아노를 치고 4살 때 바이올린을 켜고 5살 때 절대음감을 보이면서 첫 곡을 작곡하기까지 한 거예요. 만 5살의 아들이 이렇게 피아노도 치고 바이올린도 켜고 작곡까지 하는 걸 보고 이 아버지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유력한 귀족들을 소개시켜주기 시작합니다. 1762년도에는 오스트리아의 수도였던 비엔나에 데려가서 당시 황실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에게 소개를 해주고 연주를 하게 하고요. 그 당시 비엔나의 귀족들이 정말 막 열광을 합니다. 이런 아이가 있다니, 정말 이 아이는 하느님이 내리신 신의 선물이다, 기적과 같은 아이다 라고 해서 아버지가 결심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을 더 키워줘야 되겠다. 참고로 비하인드 스토리가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가 6살 때 모차르트랑 같이 놀았다고 그래요. 숨바꼭질도 하고 친하게 지낼 정도로 이 신동 모차르트랑 가까웠는데, 모차르트는 마리 앙뚜아네트 공주에게 나중에 결혼하자라고까지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그만두고 여행에 나섭니다. 1763년도부터 1766년도까지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나중에 이태리까지 갔다 올 정도로 유럽 전체를 몇 년 동안 여행하면서 투어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오폴드 모차르트는 모차르트와 모차르트의 누나를 아주 최초의 거의 홈스쿨링과 같은 방식으로 가르쳤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피아노하고 바이올린만 가르친 게 아니라 수학과 지리학과 과학과 논리학까지 가르쳤고요. 모차르트가 어렸을 때 작곡만 잘했던 게 아니라 수학에도 상당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음악이 사실은 수학적인 규칙에 따라서 작곡이 되는 거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다개국어를 가르쳤어요. 바로 영어, 불어, 이태리어, 라틴어, 그리고 모국어인 독어까지. 어린 그 모차르트는 10세가 되기 전에 5개국어를 하고 정말 아주 풀 프로그램으로 조기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이 어린 시절의 모차르트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일단 먼저 이 조기 교육의 영향 중에서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각국의 최고의 음악인들과 함께 연주를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던 것이 어린 볼프강 아마데우스의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더 일깨우는 데는 큰 도움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레오폴드 모차르트가 이 아이들을 상술적으로 너무 팔아먹으려고 했다, 쇼를 시키면서 돈벌이에 급급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긴 합니다. 실제로 여행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 모차르트 남매는 어렸을 때 이 여행 동안 꽤 많이 아팠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사실은 이 여행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모차르트가 이제 사춘기가 지나서 어느 정도 커버립니다. 아이였을 때는 엄청 귀엽고 엄청난 천재 신동이라고 추앙받다가 잠깐 동안 힘들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아버지가 취업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기는 이제 궁정에 들어와서 언제까지건 계속 여행을 다닐 수가 없으니까 모차르트의 엄마,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랑
모차르트를 취업을 하라고 다시 프랑스로 보냅니다. 근데 잘 안 풀려요. 프랑스 귀족들이 이렇게 반겨주지 않았고 고생만 하다가 모차르트 어머니가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때부터 이제 어린 모차르트와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네가 어머니를 잘 챙기지 못해서 죽게 만들었다라고 모차르트를 탓하는 편지도 쓰고요. 비엔나로 돌아가가지고 굉장히 쇼를 잘했기 때문에 엄청난 공연들을 하면서 다시 이제 최고의 인기인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가 또 반대를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아버지와 연을 끊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31살에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 음악가로 키우는데도 성공을 하지만 결국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틀어지고 슬픈 이야기죠. 레오폴드 모차르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빠의 뇌라고 했으니까 모차르트의 아빠가 아이에게 어떠한 걸 이 교육 방식으로 줄 수 있었는가부터 한번 짐작을 해볼게요. 일단 조기 교육이라는 게 과연 좋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겠죠.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언어를 가르쳐 주는 것이 과연 좋을까? 근데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언어는 어릴 때 배울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뇌가 언어를 배우는 시기가 보통 한 11개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듣던 언어에 뇌가 집중을 해버려요. 한 만 1세 이후부터는 그 언어에 특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2개 국어, 3개 국어 이상을 배우면서 자란 아이들의 뇌는 남들보다는 정보가 많으니까 조금 이 언어를 제대로 습득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긴 한데, 이 다양한 언어를 다 내 언어로 배워버려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외국어 하나 배우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2개 국어, 3개 국어를 배우면서 자라나는 아이의 뇌는 어떤 언어를 배워도 훨씬 빨리 배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여러 언어를 공부하게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어프로치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모차르트는 어렸을 때 정말 영어, 독어, 불어, 이태리어, 라틴어까지 다 배웠던 것이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작곡을 하는데 다양한 언어로 오페라를 쓰는데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차르트 아빠의 입장에 서서는 아이에게 일단 다양한 언어 습득을 일찍부터 하게 해줬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요, 운동을 시키거나 예술을 시키거나 이런 어떤 특정 종류의 스킬을 가르쳐 줄 때는 어려서부터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언가를 학습할 때 뇌에 남는 기억의 시스템들이 서로 다른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남는 기억을 일반적으로 명시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시 기억은 뭐냐면 내가 정말 의식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서 내가 이때는 이렇게 했어, 내가 이런 행동을 했어 라고 어떤 에피소드를, 한 일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일화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이런 걸 배웠던 것 같아 라고 어떤 의미를 얘기할 수 있는 게 명시적인 기억입니다. 근데 우리가 학습하는 것들 중에 아주 많은 영역은 사실 암묵기억이라고 말하는 그 영역에 들어갑니다. 여기엔 뭐가 있냐면요, 절차기억, procedural memory, 그리고 정서기억, emotional memory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어떤 기억들이냐면, 우리가 자전거 타는 거 한번 배우면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자전거가 타지잖아요. 수영을 배울 때 우리가 이렇게 동작을 하고 스트로크를 하고 머리를 돌려서 호흡을 하고 다시 들어가고, 이걸 처음 배울 때는 엄청나게 어렵지만 어느 한순간 그 절차를 다 배우고 나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영을 할 때 동작들을 할 수 있게 되죠. 이걸 바로 뇌에서의 암묵기억의 영역 안에 절차기억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운동이나 스킬이나 피아노 연주나 음악 연주와 같은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대부분 뇌가 한번 배우고 나면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몸이 한번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엔 거의 자동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참고로 이런 암묵기억, 절차기억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와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이제 모차르트에게 아주 일찍부터 피아노와 바이올린과 작곡을 가르쳐주면서 모차르트의 경우는 아마도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내가 연주하고 싶은 것들을 연주하고 이러한 음악 실력들이 나올 수 있게 이 학습한 것들이 아주 일찍부터 암묵기억의 영역에, 절차기억의 영역에 들어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은요, 정말 세계적인 연주자를 키울 때 아예 일찍부터 음악 교육을 시키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고 나서 배웠을 때는 이게 그 암묵기억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어렵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어린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동으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빨리 내 몸으로 습득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다개국어를 가르쳐주고 여러 곳을 여행하고 그리고 조기 교육을 시켰던 것이 아빠의 측면에 있어서는 아들에게 굉장히 큰 자산을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기억 역시도 이 사람의 성격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다양한 문화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어디에 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경우에도 사교계의 스타라고 불릴 만큼 귀족이건 어떤 사람이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친화력이 좋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20대가 돼가지고 다시 비엔나 궁정에 돌아
돌아가가지고도 굉장히 이제 인기가 높았던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준 것도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했던 경험을 줬던 아버지의 경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아빠의 뇌 측면에 있어서 좋은 점이었다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그 반대 측면에는 잘못된 영향을 준 교육 방식이 무엇이 있었을까? 제 생각에는 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들에게 어떤 심리적 안정을 주지 못했을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정말 가족의 품 안에서, 그리고 뭐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충분한 믿음을 받으면서 이 어떤 안정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나중에도 충동적인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벌면서 또 안정적인 직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안 겪었을 텐데, 어렸을 때의 경험이 워낙 파란만장했잖아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모차르트는 문제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냐면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잘 모으지도 못하고 막 썼고, 물론 이 돈을 막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차르트가 결혼했던 사람이 굉장히 돈 흥청망청 썼다라고 쓰여 있는 전기도 있긴 합니다만, 모차르트 자신도 경제관념이 뛰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려서부터 진짜 매일매일 공연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걸로 어디 호텔 같은 데 묵으면서 쓰고, 또 다음날 돈을 다음날 벌고, 이러한 것들이 또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안정된 그러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아빠의 교육법이 아들에게 그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됐을 수 있고, 또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라고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가 이제 실수한 포인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아이들은 놔줘야 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고, 자기가 스스로 커야 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갈 길들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아들에 대한 애착, 애정 이런 게 너무나 높다 보니까 아들이 자기 갈 길을 가도록, 자신만의 어떤 삶을 살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가 좀 놓아주지 못했다. 물론 아빠 입장에서는 아들이 잘 되기를 원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역시 좀 실수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빠의 뇌 첫 번째 시리즈에서 전기와 역사로 봤을 때 모차르트의 아빠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 교육 방식은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한번 약간 뇌피셜로 저희가 짚어보면서 상상해봤고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다음 시간에는 모차르트에 이어서 베토벤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론상 완벽한 아빠 이완아 장동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론에서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여러분의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는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다음 시간에 봬요.